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요 아침에 학교로 출근을 하는 길에 그 벚꽃이 굉장히 몽우리가 져 있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는 시점은 뭐 방송인 경우에는 조금 더 뒤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벚꽃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아랫지방은 지금 터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이제 막 몽우리가 탁 터질 듯 말 듯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꽃망울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분의 상황과 많이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평온하지만 그 꽃을 지금 피워내기 위해서, 피워내기 직전에 그 안에서는 얼마나 활발히 물질대사라든지, 너무 생명과학적인가요? 물질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활기찬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을 피우기 직전에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알차게 생활을 끌어나가는 만큼 예쁜 꽃, 좋은 결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꽃 얘기로 시작을 좀 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극의 전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 같이 학습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뭔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내용 자체는 별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실 별로 어려울 건 없고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되는데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귀를 쫑긋 여시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뉴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뉴런. 이거는 지금 생명과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아마 많이 들어봐서,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이 뉴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신경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뉴런의 구조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를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뉴런을 통한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미리 좀 구조를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흥분은 전도도 되지만 전달도 됩니다. 전도와 전달. 차이를 그냥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뉴런 안에서, 하나의 뉴런 안에서 흥분이 쭉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런과 뉴런 간에, 하나의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전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만, 전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일어날 때 그 중에서도 흥분을 받지 않은 상태일 때,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일 때,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평소의 상태, 그거를 분극 상태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가 어떠한지, 그러한 상태는 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 흥분의 전도 과정 전체와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배우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비문 만나도록 하고, 우리가요 1단원 맨 첫 부분에서 뭘 배웠었냐면,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는데 생명체가 가지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7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생명현상의 특성들 뭐가 있었는지 복습을 간단히 좀 해보면, 이쯤 되면 앞부분을 까먹게 되거든요. 현상의 특성. 근데 지금 생뚱맞게 왜 1단원 복습을 하고 있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다 연결이 되니까요. 자, 특성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과 같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 물질 대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알맞은 적절한 반응을 한다는 특성이 생물체의 특성이었고, 네 번째는 바로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항상성의 유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성은 뭐였어요? 발생하고 생장한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크기를 키워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뭐가 있었나요? 생식과 유전. 자손을 낳는 것이었죠. 생식과 유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바로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적응, 진화.
지금 3단원 중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단원의 내용을 조금 한 번씩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3단원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바로 주로 이 물질 대사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부분, 그래서 그 물질 대사 중에서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ATP에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의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소화순환 호흡 배설도 사실 말하자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물질 대사를 하는데 그 물질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가, 그런 것을 소화순환 호흡 배설계의 작용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배웠고,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게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신경계가 이 항상성도 같이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현상의 특성들, 우리가 배웠던 것과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극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1단원에서 어떤 정의로 배웠냐면 체내외에서 주어지는 무슨 변화? 환경의 변화를 자극이라 한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체내외에서 주어지는 환경의 변화. 자,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요,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기관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그렇죠. 감각기관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걸 줄여서 감각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감각기. 우리는 몇 개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보통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그래서 미각이 있고요. 미각. 그다음에 시각.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청각.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청각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판성하고 이런 거는 시각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극들을 여러분들이 감각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청각.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후각, 촉각이라는 5개의 감각이 있고, 우리가 가끔 뭐 식스센스 해가지고 육감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5개의 감각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 몸은 어떤 것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반응을 한다.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체의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반응을 하는 기관은 뭐라고 부를까요? 감각기 나왔으니까? 그렇죠. 반응기가 나와야겠죠. 반응기. 반응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감각기의 종류는, 반응기는 뭘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골격근 같은 것들이 반응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격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피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몸을 움직여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로 골격근을 반응기로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자극이 주어졌고 무언가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밖으로 나아간다고, 이제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신경계의 자극이 되겠죠. 신경계가 여기서, 신계는 누군가요? 경계가 이 중간을 중개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계에 대해서 오늘부터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전에도 단백질을 배울 때 뭐에 대해서 먼저 배웠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의 정체,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고 종류는 뭐고,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이것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된 단백질에 대해서 특성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신경계라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 단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 요 뉴런을 다른 말로 고치면 신경세포 또는 그냥 신경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뉴런과 신경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경세포에 대해서 집중해보를 해볼 것이다. 자, 그래서 뉴런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뭐를 구성하는? 그렇죠. 신경계를 구성하는 무슨 적? 우리 세포의 정의를 떠올려보면 거기다 대입해보면 돼요. 그렇죠.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뉴런이라 하면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기본 단위. 그래서 이런 뉴런들이 쭉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듯이 도선처럼 이렇게 그 정보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정리를 해보고 이제 뉴런의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쭉 지우고 뉴런을 그려보자. 선생님이 잘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런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은 뉴런이랑 적혈구는 좀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얼마나 잘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뉴런은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자, 요렇게 뭔가 사자머리처럼 요렇게 돼 있고 쭉 가느다란 줄기를 그려줍니다. 짠. 그 다음에 이 가느다란 줄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가지를 치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이 갈라진 끝은 또 뭔가 개구리 발가락처럼 이렇게 끝이 부풀어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요 뭔가 사자 갈기 같은 이 머리, 얘도 조금 더 머리 스타일을 좀 자유분방하게 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주면 스타일의 완성. 그렇죠? 뉴런 스타일.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선생님이 하나의 뉴런을 그렸는데요. 요 부분, 요 앞부분, 머리같이 생긴 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냐면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신경의 세포체. 자, 이 신경세포의 몸 부분이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름을 적어보고 신경세포체. 자,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중요합니다. 핵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신경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그런 세포의 구조와는 다르죠.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얘도 세포는 세포잖아요.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핵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기타 다른 세포 소기관들도 여기 이제 주로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핵 안에는 예를 들면 염색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 염색 사상태로 지금은 있겠지만 염색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몇 개의 염색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핵상은 N일까? 2N일까? 생각을 해볼까요? 얘 너무 독특하게 생겼는데 얘는 왠지 2N 같은 그런 정상적인 세포가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도 2N 상태이고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요? 얘는 우리 몸의 세포를 딱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체세포랑 신경세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경세포,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얘 생식세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체세포죠.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얘도 2N 상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결을 좀 지어본 거고. 자, 그러면 신경세포체가 요 이렇게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요 앞에 이렇게 뻗어 있는 나뭇가지 모양이 얘네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자,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도 정직하게 가지돌기라고 지었죠. 가지돌기. 너무 잘 지었죠, 이름을. 예전에는 이걸 한자로 써가지고 수상돌기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가지돌기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가지돌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어떤 정보를 입력받는, 수용하는 역할을 해요. 정보를 수용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가지돌기입니다. 여기가 인이란 얘기죠. 들어오는 방향.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이렇게 쭉 보기에도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로 전달이 쭉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긴 뭔가 축처럼 생겼어요. 뭔가 우리 자동차 구조에서 이제 축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떠올려 보시면 축삭돌기다. 축삭돌기. 라는 명칭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삭돌기. 자, 그 다음에 이 축삭돌기 끝에 달려있는 이 부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긴 부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축삭돌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축삭말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축삭말단. 그 다음에 이 축삭의 끝부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신경세포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말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뭐 뭘로 쓰든 의미가 같기 때문에 뭐 별로 상관없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삭말단이라고 해도 되고 신경말단이라고 해도 되고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부풀어 있을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요. 이 안에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제 호시탐탐 나갈 때만을 기다리는 작은 주머니들, 소낭들이 여기 존재를 해요. 소낭들. 우리 소낭들은 막으로 둘러싸인,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 막으로 둘러싸인 그런 어떤 구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독특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질들의 이름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전달 물질.
말 그대로 신경세포의 신호를 다음 신경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지만 다음 시간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번 시간에 간략히 맛만 보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면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요렇게 구조가 끝나지 않죠. 뭐가 있어요? 여기 축삭돌기 중간중간에 이런 소세지 모양의 구조물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소세지. 근데 소세지가 이렇게 쭉 통으로 감싸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마치 꼬치에 끼운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세지의 이름이 뭘까? 뭔가를 말아놓은 형태. 그죠? 그래서 이름이 마리집이에요. 마리집. 너무 귀여운 이름이죠? 마리집. 마리집. 이런 마리집이 중간중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마리집의 정체는 뭘까? 뭔가 완전 거대한 그런 단백질의 덩어리일까? 아니면 뭐 지방 덩어리일까? 좀 궁금하죠? 그러면 이 마리집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같이 그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140쪽에도 있는 그림이고요. 한번 여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마리집을요, 조금 이렇게 단면을 잘라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리집의 단면을 보니까 정말 뭔가가 돌돌 이렇게 말려 있구나. 뭔가 만두피 같은 것을 쭉 감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쫙 펴보니까 어때요? 요것도 이제 단면을 본 건데 여기가 사실은 세포더라. 그래서 세포를 마치 만두피 밀듯이 이렇게 얇게 밀어서 얘를 이렇게 감아 놓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축삭에 연결되어 있는 이 앞부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이렇게 사자머리처럼 있는 이것도 세포의 하나잖아요. 신경세포에 이런 하나하나의 세포가 감겨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리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런 슈반세포가 중간중간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핵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핵도 이제 요 옆구리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슈반세포는 도대체 왜 여기 감겨 있느냐? 추워서? 뭔가 외로워서? 그건 아니겠죠? 이 슈반세포는요, 바로 이 축삭돌기에 뭔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영양분. 이 축삭돌기가 가늘다 보니까 여기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슈반세포가 그걸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슈반세포의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의 이름이 바로 미엘린이라는 지질 성분이에요. 자, 미엘린이라는 성분의 지질로 이렇게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미엘린 성분은 바로 절연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절연체가 뭔가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슈반세포로 감긴 부분,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뭔가 전기적인 신호가 소실되거나 하는 그런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좀 보여주시면 여기 그 사진이 있죠.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실제로 여기를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 그 불량과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슈반세포가 돌돌돌돌 감겨있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바로 축삭돌기의 이런 단면이 되겠죠. 이런 식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마리집이 절연체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요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집으로 감겨있지 않고 이렇게 축삭돌기가 그냥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바로 랑비의 결절이에요. 랑비의 결절. 이름이 독특하죠? 이렇게 독특한 것이 앞에 붙을 때는 주로 뭐다? 그렇죠.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다. 그래서 랑비에 씨가 발견한 결절. 여기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마디다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온들의 이동이 일어나면 여기서 사실 전기적인 신호가 쭉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연체로 감싸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랑비의 결절이 있는 곳에서만 이온들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전체가 우리가 그 뉴런 하나의 구조였다.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마리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지금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자, 다음 내용이죠. 우리 뉴런의 종류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뉴런의 종류. 자, 일단 나눠보면 짠! 뉴런의 종류.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뉴런들을 똑같은 뉴런들인데도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교실 한 반에 학생들이 한 30여 명, 40여 명 앉아 있는데 그 똑같은 학생들을 예를 들면 첫 번째 성별에 따라 나눌 수도 있겠죠.
성별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어떤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동아리별로 또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키 순으로 나누거나 뭐 이렇게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그룹으로 달리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똑같은 뉴런인데 분류 기준이 달라지면 속하는 그룹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첫 번째 분류 기준입니다. 뭐냐면 바로 아까 봤던 마리집에 따른 분류예요. 마리집의 유무에 따른 분류. 유무에 따른 분류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마리집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마리집을 갖고 있는 신경은 5글자로 줄이면 그렇죠. 마리집 신경이겠죠. 똑똑한데? 자, 마리집 신경. 마리집 신경 또는 마리집 뉴런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마리집 신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뉴런이라고 썼으니까 선생님도 맞춰줄까요? 뉴런으로. 통일성 있게. 뭔가 신경이 더 익숙하긴 한데 똑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자, 그 다음에 마리집이 없는 것. 뭔가 축삭도기가 쭉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있는 것은 민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뉴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따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마리집 뉴런,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뉴런, 민마리집 신경은 바로 흥분의 전도 속도에서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빠를까? 여기서 한번 궁금증을 갖고 이따 그림 보면서 같이 유추를 해보도록 하죠. 뭐가 더 빠르지? 뭔가 얘가 더 기니까 뭔가 더 느릴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분류 기준은 뭐냐면 바로 기능에 따른 분류예요.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는 사실 생김새로 나눈 거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나눈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이렇게 되게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쭉, 쭉. 어머, 이게 뭐죠? 너무너무 뭔가 간단한데. 자, 요 가운데 그린 동그라미는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중추신경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종류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합 뉴런. 요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종류예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추신경계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뇌라든지 척수 이런 것이 중추신경에 들어가는데 그 안을 이루고 있는 뉴런, 신경의 종류는 연합 뉴런이다. 그런데 그 이외의 뉴런들 중에서 이렇게 중추신경계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추신경을 가운데라고 봤을 때 가운데 중심부로 뭔가를 가져오는 그런 방향의 뉴런을 우리가 구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구심성. 자, 그래서 중추신경 쪽으로 뭔가를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뉴런. 그래서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중추신경으로부터 뭔가 정보가 나가는 방향의 뉴런이죠. 그런 신경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 뭔가 멀리 나가는 거?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원심성 뉴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의 뉴런은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나가는 방향의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에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사실 이거 뭘로 떠올리면 되냐면 구심력과 원심력 얘기할 때 그 방향이랑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심성 뉴런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밖에서부터 중추로 뭔가 정보를 가져오는 것, 감각 뉴런, 감각기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감각 뉴런이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감각기가 아닌 내장기로부터 우리가 내장에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지금 내장이 어떤 상태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신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으로부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뉴런,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뭐 딱히 명칭을 얘기하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중추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의 뉴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각 뉴런이 구심성이었으면 여기서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뉴런이, 연합 뉴런은 잠깐 지워볼까요? 넌 너무 좁아. 잠시 나가 있어. 자, 여기는 운동 뉴런. 뉴런들이 이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여기서의 내린 명령을 내장기관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신경세포들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 볼게요. 자, 이쪽에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로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을 그린 건데요. 뒤에 뭔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일단 지우고. 자,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중간중간에 슈반세포가 이렇게 둘둘 감겨있는. 자, 딱 봤을 때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속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도달하는 흥분의 전도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뭔가 방해물의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런 게 없이 쭉 매끈하게 가 있는 민마리집 신경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 얘가 아까 절연체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뭔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세포가 둘둘둘둘 감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괜히 하고 있을 리가 없어. 얘가 더 빠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추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답은 마리집 신경이 더 속도가 빠릅니다. 마리집 신경이 더 빨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흐르는 이 흥분의 이동은 바로 전기적인 신호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전화기, 도선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금속으로 이루어진 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전달이 돼요? 바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런 흐름이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온이 이 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황새 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여기서 이동하다가 여기는 건너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일어나다 다음에 건너뛰고 이렇게 뭔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뱁새 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너뛸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이게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너뛰듯이 이렇게 흥분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전도인데 건너뛰듯이 간다. 그래서 도약 전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 이렇게. 선생님 왼손으로 그렸더니. 자,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여기 보면 명칭이 좀 달라요. 아까 연합 뉴런은 똑같은데 여기는 구심성, 원심성이라고 하지 않고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정확히는 구심성, 원심성으로 나눠야 하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주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세 가지 종류라고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차 이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의 한 종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예쁘게 적어볼까요? 위에다가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에 속하는 한 종류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무슨 성? 원심성 뉴런에 속한 한 종류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가 방향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한자라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감각 뉴런은 기억이니까 구심성. 그렇죠? 기억. 운동 뉴런은 이응인데 여기 원심성 이응. 이렇게 외워주시면 나중에 까먹지 않겠죠. 자, 그러면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각각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봅시다. 감각 뉴런은 감각기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어디로? 연합 뉴런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각 뉴런이에요. 근데 이 감각 뉴런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인, 형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요.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는 이렇게 앞에 사자머리처럼 생긴 건데 이게 중간에 축삭돌기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생겼죠. 그래서 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뭐와 흡사하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그 지도 앱에서 여기야, 네가 원하는 그 위치가 여기야 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그 표시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의 정체가 사실은 신경세포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의 모양만 보고도 얘가 감각 뉴런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돌기가 좀 길게 나와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신경세포체가 여기 중간에 붙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감각 뉴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 뉴런은 우리가 중추신경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연합 뉴런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이름에서도 뭔가 연합이다.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연합해주는,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연합 뉴런입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사이를 뉴런을 중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합 뉴런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 연합 뉴런은 이렇게 민마리집 신경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림으로. 하지만 모든 연합 뉴런이 바로 이렇게 민마리집 신경인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런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역할? 그렇죠. 연합 뉴런이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이거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종합해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그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그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 이런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 뉴런이다. 자, 그럼 운동 뉴런의 특징을 한번 보면 사실 선생님이 그렸던 그 전형적인 뉴런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바로 이 운동 뉴런인데 일단 신호를 그런 반응기까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축삭돌기가 긴 편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축삭돌기가 굉장히 긴 편. 그래서 이런 뉴런들 중에서는 무려 세포 하나인데,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세포잖아요. 세포 하나의 길이가 1m에 달하는 것들도 있어요. 1m.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저렇게 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길고 주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되면 항상 이런 그 마리집 신경이 있는 것으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극이 어디서 어디로 전달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잡아보면, 자, 봅시다. 감각기로 자극이 들어와요. 감각기로. 뭐 자극이 먼저 출발을 하겠죠. 자극이라는 것이 감각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이 감각 뉴런을 통해서. 뭔가 복잡해지는데 감각 뉴런. 자, 그 다음에 감각 뉴런을 거쳐서 어디로? 그렇죠. 연합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을 거쳐서 운동 뉴런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이 어디로? 바로 이런 반응기, 대표적으로 골격근 같은 반응기로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고요. 반응기로부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게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한다로 그냥 압축해서 배운 거죠. 근데 그 중간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같이 보충을 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구조 앞으로 문제에서도 자주 이런 그림 보게 될 테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극의 전달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볼 건데, 오늘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보지 않고 요 안에서 또는 요 안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도만을 보겠다. 그 중에서도 평사시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분극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부분 그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지우고 짠. 자, 여기 가운데로 다시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렸던 뉴런을 다시 한번 좀 간단히 그려볼게요. 뉴런. 다른 부분들은 그냥 다 생략해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 축삭돌기거든요. 자,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어떤 이온의 흐름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그 전이차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흥분이 이동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 건데 평소의 상태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 뒤를 지우고, 뒷부분 지우고. 확대를 좀 해보면 요게 이렇게 막이, 세포막이 있겠죠? 세포막이 요렇게 있고, 짠.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이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말 그대로 이 뉴런의 안쪽, 그쵸? 신경세포의 안쪽이고, 바깥쪽은 외부 공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세포 내부 공간, 그 다음에 외부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미세한 전극, 유리 전극, 미세 전극을 여기에 하나 꽂고, 그러니까 신경세포 안쪽에 하나 꽂고 이 바깥쪽 외부 공간에 하나 꽂아요. 요렇게. 이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이 축삭돌기가 굉장히 가늘거든요. 그거를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꽂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미세 전극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꽂은 다음에 뭘 측정하냐? 이 안쪽과 바깥쪽의 전이차를 측정하게 됩니다. 전압계로. 이렇게 전이차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평소에 마이너스 전압을 띠게 돼요. 그래서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짠. 그 다음에 바깥쪽은 그거에 비해서 플러스인 그런 상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평상시의 상태예요.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세포막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바로 분극 상태라고 하게 되는 거죠. 분극 상태. 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다. 분극 상태.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분극 상태는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왜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일까? 그거를 같이 이제 오늘부터 오늘 주요 내용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 단계 더 확대를 해봅시다. 짠, 짠. 자, 그러면 세포막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직선을 그리는데 굉장히 취약한데 오늘은 상태가 좋은가요? 저만의 착각이겠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세포막을 확대한 그림이에요. 세포막. 오늘은 상태 괜찮은데요? 정말? 자, 그러면 이 세포막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듯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제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이 한 겹의 막을 이루고 있어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한 종류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성이 돼 있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백질도 이렇게 뭐 파묻혀 있든지 아니면 조금만 걸쳐 있든지 아니면 밖에 나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주는 아니니까 요건 이제 생략하고 나머지 이게 세포막이구나 하는 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포막, 이 밑에 있는 것도 세포막, 그리고 요 사이 공간은 세포 내부 공간, 세포의 안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 외부 공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외부 공간이 되겠죠. 외부 공간.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단백질들이 중간중간 박혀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 또는 역할도 다양한 그런 것들이 박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원래 진짜로 이렇게 뭐 네모지게 생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무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런 단백질들이 여기 있다. 여기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양을 달리 그린 거는 조금 성질이 다른 애들을 표현한 거겠죠? 짠. 그다음에 뭐 여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더 그릴까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 네모나게 그린 애들 중에서도 사실은 종류가 좀 나뉘어요. 그래서 색깔로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 색칠한 애가 있고, 색칠을 안 한 애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딱 그림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 것은 얘랑 지금 색깔을 다른 거 보니까 다른 종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랑은 아예 모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선생님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얘들을 크게 두 종류로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뭔가 이 색칠 안 된 거랑 얘랑 나누는 건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얘랑 네모난 거랑 동그란 걸로 나누는 게 아무래도 좀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눠보면 얘는 이름이 뭐냐? 얘는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의 펌프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 펌프의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한 거는 선생님이 뭘 나타냈냐? 나트륨 통로. 아, 얘는 이름이 통로네.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얘는 색칠 안 되고 네모나게 생긴 얘는 선생님이 칼륨 통로를 의미를 한 거예요. 칼륨 통로. 자, 그러면 눈치를 채셨죠? 크게 통로라는 이름이 붙은 애랑 이렇게 펌프라는 이름이 붙은 애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통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서 뭔가 이온들이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 방향을 내가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여기가 인지질 이중층이고 여기가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온,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도 여기 사이를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막 해치고 막 너 싫어 나가 이렇게 막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네가 잘 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겠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통로라는 거죠. 통로. 그래서 얘네들은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방향은 자연스럽게 농도차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만약에 열리기만 하면 고농도에서 어디로? 그렇죠. 저농도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 바로 확산이 되겠죠. 확산. 자, 확산에서 중요한 점은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없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내가 그냥 잘 도와주겠다.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통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는 느낌이 펌핑,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방향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농도 구배에 역행해서 농도 구배에 역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농도 구배가 우리가 고에서 저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오히려 저에서 고로 이렇게 역행해서 퍼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펌프다. 그러면 이런 방향의 흐름, 우리가 이런 이동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을 바로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능동수송. 우리 앞서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능동수송. ATP가 사용되는 그런 그 사용처를 공부할 때 이 능동수송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이 능동수송은 뭐를 사용한다? 그렇죠.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왜? 반대 방향으로 퍼올리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ATP를 소모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밑이 굉장히 혼잡하니까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트륨을 퍼내고 칼륨도 퍼내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자, 어디서 어디로 누구를 퍼낼까요? 밖으로 뭐를? 나트륨을 퍼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나트륨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나가 하고 밖으로 퍼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칼륨은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칼륨은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 계속 나트륨은 밖으로 나가요. 퍼내. 여기 있는 것들을 계속. 만약에 이쪽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고 이쪽이 적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밖으로 퍼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칼륨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붕극 상태일 때 안쪽의 칼륨 농도가 굉장히 높고요. 바깥쪽의 칼륨 농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나트륨은 어디가?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가 높고 안쪽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계속 퍼내니까요. 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이온의 그 불균등한 분포가 일어나요. 이온이 여기는 칼륨이 많고 여기는 나트륨이 많은 그런 불균등한 분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가 되느냐? 왜 붕극 상태가 나타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얘네를 퍼내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나트륨을 어차피 얘도 플러스고 어차피 얘도 플러스니까 나트륨 하나 나가고 칼륨 하나 들어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로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나트륨이 3개 나갈 때 칼륨이 2개 들어와요. 칼륨이 2개 들어와요. 그러면 양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많고 들어오는 건 조금 더 적은 거죠. 그러면 계속 뭔가 바깥쪽이 더 플러스가 많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거 안쪽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아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어떤 방향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시키는 그런 길만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면 나트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어디에 더 나트륨이 많다고요? 밖으로 계속 퍼내니까 밖에 많은 상태라고요. 그러면 얘가 열리기만 한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이 마이너스인 것이 조금 더 이제 뭐 상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트륨 통로는 이런 붕극 상태일 때 거의 다 닫혀 있어요.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물은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거의 다 닫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나트륨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일부 칼륨 통로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예요. 항상. 얘는 항상 열려 있어요. 밑에서도 하나 뭐 항상 열려 있는 거를 지정을 하면 얘네들은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그런 칼륨 통로예요. 열고 닫는 기능이 있는 애도 있지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칼륨은 자꾸 안에 더 쌓이게 되는데 안쪽에 칼륨의 농도가 높다 그랬죠. 그런데 이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칼륨은 어느 정도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새어나가는 양의 칼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얘 3개 나가고 2개 들어와서 안쪽이 마이너스인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누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인 칼륨이 밖으로 심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칼륨이 오히려 플러스인 쪽으로 농도 차에 의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분극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전이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쪽에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많이 분포해요. 단백질은 비교적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통과해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안쪽에 주로 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안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마이너스가 안쪽에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더 마이너스인 그런 상태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깥쪽이 플러스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이 마이너스인 이런 상태, 분극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 자체를 이루는 이름은 분극 상태고요. 이 분극 상태일 때에 안과 밖의 전위의 차를 부르는 이름은 바로 휴지막 전이에요. 휴지막 전이. 그냥 안쪽이 마이너스고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다. 요 상태는 지금 자극을 받지 않는 요 상태는 분극 상태라고 하고 이 상태일 때 안쪽과 바깥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전이차가 나느냐 그것은 바로 휴지막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약 마이너스 70mV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뭐 이건 종류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극 상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원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원인은 누구의 작동? 펌프? 어떤 펌프? 그렇죠.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펌프. 그 작동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3개의 나트륨을 계속 퍼내고 안쪽에 2개의 칼륨이 들어와요. 그리고 뭐 이런 이온의 수 자체도 다르지만 이런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이온의 농도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불균등한 분포를 만들어내는 작용하는 게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불균등한 분포가 만들어져 있을 때 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죠? 칼륨 통로 일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온들이 이 막을 통해서 투과할 수 있는 투과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온의 투과성이 다른 거. 요것이 또 분극 상태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뭐가?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어서 자꾸만 바깥쪽으로 농도 구배에 의해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상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쪽에 뭐가 있다? 안쪽에 음전하를 띤 단백질이 있다. 단백질이 있다. 이런 3박자가 모두 갖춰져서 결과적으로 분극 상태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운데로 이동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자, 이런 그림들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분극 상태일 때 만약에 이런 평온한 상태에다가 자극이 주어지면 이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변화를 했다가 그다음 다시 원래 상태대로는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이 분극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배울 내용, 탈분극, 재분극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바로 쉽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내용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